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해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열차 200여 편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되면서 출근길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전북지방의회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최대 25%까지 올린 의회도 있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상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운영될 예정인데 수소 충전난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수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당국이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고 다음 주 전국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CCTV 영상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치고 사고 현장 2차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첫 소식 황현규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인 유미진 총경, 용산서 정복과장과 괴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봉 용산소방서장 등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 전 서장과 사고 당시 112 상황실을 최소 1시간 이상 비우고 상부 보고도 늦게 한 유 총경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서 정복과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참사 뒤 삭제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며 삭제를 회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을 수사 중입니다. 관련해 용산서 정복과장과 계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용산구청이 인파 밀집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119 신고 처리 적절성 여부 등 소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당시 최초 넘어짐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157개와 압수물 600여 개에 대한 1차 분석을 끝내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 등을 추가로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감식을 통해 지리 위험도와 군중 밀집도 변화 등을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결과에 대한 책임자 문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왜 참사를 보고만 있었냐고 질책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 열린 국가안전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는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당시의 대응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앞에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참사 전 현장에 있었는데도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냐고 했습니다. 상식 바뀌다,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된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된 인파 관리와 긴급 구조 시스템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매뉴얼 중심의 소극적 대응, 늑장 보고와 근무지 이탈 등을 막을 방법도 함께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이 빈집을 지켰다는 야당 등의 비판이 나온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 부부가 곧 입주할 거라는 경호처 관계자의 문자가 노출된 데 대해 보안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책임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에 있었던 대규모 정권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관여됐다며 역공을 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도입 카드까지 꺼내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공식 회의. 이태원 참사 당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 정권 퇴진운동 벌이는 치졸한 정치, 당장 그만두십시오. 정권 책임론보다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거부터 대형 참사 때마다 반복해 대책을 내놨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무려 9차례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800억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이를 넘어선 특검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책임이 두려워 국회에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실정마저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한 윤핵관들과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정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고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들입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로 불안해진 시민들은 혼잡한 열차 안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불 꺼진 열차 안, 승객들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겨우 빠져나옵니다. 기차가 탈선을 했어. 지금 바닥 끽끽거리고 흔들리더니 갑자기. 어젯밤 9시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도중 탈선했습니다. 34명이 다쳤고 그중 2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승객 200여 명이 어둠 속 선로를 150여 미터 걸어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었고 일단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먼저 나가고 좀 그 다음에 좀 나갔었어요. 복구가 늦어지면서 오늘도 KTX 열차 등이 영등포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경인선 급행열차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중단됐습니다. 특히나 통근이나 통학 승객이 많은 월요일 오전에 열차 운행 차질이 이어지면서 등굣길과 출근길 지각이 속출했습니다. 네, 아침 1교시가 있어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지각해야죠. 지하철 1호선 운행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승객이 한꺼번에 몰린 개봉, 구로, 신도림역 등에서는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등 출근길 1시간 동안 1호선 역 곳곳에 112 신고 12건이 접수됐습니다. 밀지 말라고 하고 앞서 사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막 우는 사람도 있던 것 같고 소리 지르고. 2시간 정도 연착돼서 내렸어요.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가둬만 두시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에서의 다중 밀집 상황도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전북에서도 KTX 등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오늘 하루 전북으로 가는 열차 61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62편은 종착역을 바꾸는 등 운행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주식을 다량 보유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었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이번엔 이른바 누나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백 청장 남동생이 바이오 업체 사회이사에 지원하면서 친누나가 질병청장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이후 질병청과 해당 업체의 계약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백경란 질병청장의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사회이사에 지원하면서 낸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가족, 형제, 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침 친누이가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서류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는 확인서에도 자필 서명이 돼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백 청장은 계획서는 동생이 쓴 게 아니며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제출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모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숭고하게 생각을 하고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백 씨의 사회이사 선임은 불발됐지만 석연찮은 대목이 더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이 올해 코로나19 유전자 분석업체와 맺은 계약 내역입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질병청의 분석 의뢰가 지난 1월에 100건, 5월에 2,450건에 머물렀는데 백 청장과의 관계가 언급된 전자 공시가 나온 직후 15,000건으로 직전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 친누이는 2대 질병청장 임무를 맡은 백경란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백경란 청장님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려가 아니라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백 청장이 논란이 된 바이오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때 대리투표에 개입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말 최훈식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71세에서 87세 사이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에게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권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투표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갈등 속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라북도의 정무 분야 역할인데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여야는 물론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2급 상당의 정무수석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초대 정무수석에 도의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수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문제는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도의회와 이렇다 할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인 줄 알고 본인이 도의회 의장인 줄 알고 이 정도 수준에 있어요. 역할을 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정무 기능을 맡는 또 다른 한 축인 지사 비서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부적격하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예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을 최종 임명할 때에도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어떤 귀뜸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의회하고 소통, 협치 말씀하시는데 전혀 작동되지 않은 거죠. 아예 연락 자체가 없었구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앞서 소통과 정무 기능이 살아있는지 조직 진단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여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풀지 주목됩니다. 도의회는 오늘 청사희원관 앞에 김 지사의 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내일은 김성수 도의원이 김 지사를 상대로 도의회가 반대한 개발공사 사장 임명 배경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김 지사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특위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만나 남원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강화에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년마다) 지방의회에서 되풀이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비 인상인데요. 올해도 전북도의회를 포함해서 전북 14개 기초의회가 일제히 내년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비 올리는 기준이나 근거 모호한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의정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 시군의회는 의정비를 또 얼마나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이 두 가지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다달이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고 월정수당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월정수당이 내년에 일제히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먼저 전북도 의회와 9개 시군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시군은 9%에서 많게는 25%까지 월정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를 받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임실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고정된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정수당 170만 원가량을 더하면 한 달에 280만 원 정도를 지난 4년 동안 의정비로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상률 25%를 적용하면 월정수당이 212만 원으로 증가해서요. 의정비가 32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임실과 같이 25%를 올린 순창군 의원들도 한 달 32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매달 4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한 해 500만 원가량 올해보다 더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의정비를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각 시군은 의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겠다,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군에서 밝힌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8년도 말보다는 그래도 상승이 됐고 물가 상승도 있고 의정 실적 회기나 이런 처리 건수가 7대에 비해서 8대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반영해가지고. 네, 임실군은 의회가 설립된 뒤 처음으로 월정수당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생활정치인이 점차 늘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생활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겸직도 가능한 의원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 넘는 의정비가 적절한지 의견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시군마다 인상률도 보니 제각각이던데요. 이 월정수당 조정하는 근거나 기준은 뭐였습니까?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책정합니다. 이 자치단체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을 반영해서 하나씩 좀 따져봤는데요. 먼저 주민수를 보면 인구 10만 명이 넘는 정읍시, 그리고 인구 8만 명이 넘는 김제시의 월정수당이 내년부터 45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김제시가 정읍보다 인구는 적지만 월정수당을 더 많이 올려서인데요. 주민수를 반영했다면 정읍의 의정비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인 자치단체 재정 능력도 살펴보면요. 현재 전북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11%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치단체 재정 능력이 낮은 걸 고려하면 월정수당을 올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로 이보다 더 많이 올린 시군은 이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실적인데요. 이 의정활동은 보통 회기 일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회의를 며칠 열었는지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겠죠. 또 이전 의회의 실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의원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이 정리하자면요. 4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라는 법적인 기준은 있지만 말 그대로 고려사항일 뿐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들이 있어도 결국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의정비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시민들 의견도 중요할 텐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하는 겁니까? 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 각계 시민 10명 이내로 꾸려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여기에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시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은 5개 시군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올려주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정비를 한 번에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다채롭게 있었습니다. 무주군은 10%를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 9%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 9%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지역은 1.4%를 올리는데 김제만 25%를 올리면 전북 서부권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일부 반대 의견에도 인상이 결정된 건데 여론 수렴 과정이 사실상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장수군은 여론조사까지 했는데요. 응답자 58.6%가 인상률 10%가 적정하다라고 답해서 확정됐습니다. 의정비 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들보다는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장수를 제외한 4개 시군도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시군이 애초 계획한 인상률이 결국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반영하는 이런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세부적인 근거도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그래야 새 의회가 꾸려지는 4년마다 소모적인 의정비 인상 논란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주시는 3년 전 완주군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충전이 힘들다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느 지자체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완공돼 충전난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지 기대가 큽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1시간에 수소 300kg, 수소버스 석 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충전소가 완공됐습니다. 도심의 일반 수소 충전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으로 승용차는 물론 충전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수소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차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8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충전소의 준공을 계기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수소 상용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수소자동차는 시내버스 26대를 비롯해 모두 800여 대. 전주시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2,000대까지 늘리고 충전소도 8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수소를 활용한 주거, 교통 기반 확대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산업, 수소산업, 수소경제,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에너지 도시로서 당당한 미래를. 하지만 지난 8월 수소 공급 부족으로 전주 지역 수소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수소 충전 기반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시정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폐공장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옛 대한방직터. 지난해 3월 전체 부지의 40% 환수를 골자로 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이 땅 주인인 자광 측에 전달됐지만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채 민선 8기를 맞았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중복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데 시장 직속으로 설치된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이 내년에 설립 예정인 전주시정연구원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층 높이의 초고층 타워 건설도 언급한 우범기 시장. 대한방직터의 개발 방향과 방식, 개발 이익 환수 등은 시정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에다가 일반 공업지역을 새롭게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하고. 민선 8기 들어 건축물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은 전주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화할 사업이 시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주시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유관단체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갈등 해결을 외치며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보건소와 전주시립예술단, 리사이클링타운 등 시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터 곳곳에서 노사 분규와 괴롭힘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른바 원청에 해당하는 전주시가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북 모든 고등학교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며 실전 감각을 익히느라 진지합니다. 공부량에 집중하기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쓰면서 수능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년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쏟아낸다면 전혀 성적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북교육청이 다음 주 치러지는 수능 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 70개 학교에서 17,000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전체 시험장 가운데 6곳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들이 이용하며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들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마련합니다.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분리시험실을 한 곳씩 따로 운영합니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장에서 한 명당 3장씩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바로 이 사실을 전라북도 교육청 수능운영본부에 연락해야 합니다. 해당 수험생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이 있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코로나19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 때문에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자동으로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승강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3년 전 경남에서도 승강기를 고치던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습니다. 반복되는 공사 현장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구가 개발됐습니다. 벨트와 안전고리에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를 부착해 정상적으로 채웠는지 판단하고 안전모 끈을 조이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에서 경고음도 울립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이런 알람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가족들도 보안장치가 있고 안전장치가 발전이 돼서 더 좋다라는. 6개월 동안 현장 작업자 150여 명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과 행동을 분석해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안전고리 부착 위치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기반으로 저희가 고리의 패턴을 떠서 분석을 하게. 특히 공사장 고공작업 노동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약 1,500세트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248명. 노동 현장에도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집권 2년에 대한 평가 성격의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전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전현직 대통령들이 나서 막판 득표전에 힘을 보태는 등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미국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전현직 대통령들이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최대 접전지에 각각 힘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We're going to enter those final days of this midterm election, remembering that the power of America is in your hands. 민주당 소속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바이든 정부 집권 후반기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ruth and facts and logic and reason and basic decency are on the ballot. Democracy itself is on the ballot.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가와 이민 문제 등을 들며 민주당을 몰락의 상징으로 규정한 반면 공화당은 아메리칸 드림의 구현자로 대비시켰습니다. If you want to stop the destruction of our country and save the American dream, then this Tuesday you must vote Republican. 미국 중간 선거는 현지 시각 8일 실시됩니다. 상원의 3분의 1가량인 35석과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주지사 36명 등이 선출 대상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과 낙태권 등 현안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전 투표자 수는 이미 2018년 중간선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이 오차범인의 접전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출구조사 결과로 중간선거 승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전북현대 팬 400여 명은 프로축구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과 허병길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본사 앞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차량 시위를 합니다. 이들은 김 감독과 허 대표이사가 올 시즌 내내 지루한 경기와 소통 부재로 팬들을 실망시킨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올 시즌 K리그를 2위로 마무리했지만 한때 하위권에 머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지난 6월에도 팬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분기점 근처에서 25톤 화물차가 넘어져 화물차 운전기사 48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굽잇길을 지나던 화물차가 갑자기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익산시 망성면 한 과일 선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차량을 배로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가 군산항 4부두에 수심이 낮아 선박이 자주 손상되자 환적지를 다른 항만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의 전체 자동차 화물량은 450만 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가 40%가량을 처리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두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1차 준설을 한 데 이어 현재 2차 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과 관련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 기금 설치 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 이내는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받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내년도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을 비롯해 수소차 연료전지 플랫폼과 전통 장류,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 통과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예산심사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정치권 각 시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낮 동안 볕이 따스하게 비치면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을 기운이 완연한데요. 내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부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지겠고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군산이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순창과 남원이 3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